갑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왕궁에서 두 공주가 나눠서 시족의 여인들을 두 편으로 나눠서 거느리고 직무를 짜는 시합을 벌였다는 건데요. 그리고 승부가 결정되고 나면 진 쪽이 이긴 쪽에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경쟁 당사자가 한데 어울려 노는 잔치판이 벌어진 건데요. 겨루기를 통해서는 당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었던 직물 수제업의 경쟁력을 높였던 거고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피와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잔치 한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갑의 전통까지 다 있을 추석을 포함해서 명절도 그런 것의 일종이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네끼리 평소 티격태격 하다가도 명절을 계기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겠죠. 가족 사이에도 이게 잘 안 되고 명절에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추석에도 혼자 보내는 혼추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가족 사이에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디 이번 추석 명절은 경쟁하고 다투다가 술과 음식 앞에서 다시 어우러지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차례상 앞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한가위 날에는 여지없이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마치 예정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금요일 날 진행하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로 어떤 대화하세요? 이 명절날 참 대화도 조심스럽고 불쾌한 대화를 건네받고 나면 맞장구 치기도 참 어려워집니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서 도란도란 나누는 이른바 밥상머리, 차례상머리 대화는 국민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오늘도 원탁의 기자들은 이 차례상머리에 오를 경제 이슈들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요일부터 이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이번 한갑이 무슨 얘기를 나누실 것 같으냐, 특히 경제 분야에서 차례상 물리고 밥상머리에서 나눌 얘기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콩 게시판으로도 받았고요. 저희가 이걸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자영업, 현 정부 경제정책,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4가지 주제를 두고 오늘 경제부 기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오늘은 한 분이 좀 새로 참여하셨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후배된 돌이겠죠? 예. 우리가 아니라 그런까지 해야죠. 우리 갑질 아닌가요? 갑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떠세요?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하세요, 주로? 세 분 가족 풍경이 궁금한데. 뭐 주로 대화를 별로 안 하고요. 대화를 삼가는 게 화목한 그렇죠. 싸움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기 되는 때문에 거니까. 모든 불화의 근원은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슬프다. 이렇게 뭔가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화의 주제는 네. 애들이죠, 애들. 애들 얘기하는 맞아요. 애들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그 저희도 보면은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사실 얘기할 거리가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세상 구경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이제 끊임없이 안 던져주면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그게 약간 기자, 예. 직업병 같은 건데요. 예. 그 어색한 정적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요. 잘 참는데 이 기자들은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뭔가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안 나오는 것처럼 어색해하면서 뭔가 계속 뭔가 뭐 해야 될 얘기를- 적인 느낌. 뒤에서 또 욕먹어요. 면전에선 그렇지 않은데. 자,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변으로부터 아까 권 기자도 얘기해 주셨지만 많은 질문을 받았을 법한 주제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명절날 부동산 얘기 참 많이 하게 돼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화를 부르는 이유. 불화를 부르는 네. 거니까. 집 샀냐?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쯤 되면 사회생활 초년생 시절엔 왜 안 사냐? 언제 살 거냐?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혼 연애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얘기예요. 돈이나 보태주면서 그런 말.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참. 근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대충 누구네 집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 잘못하면은 없는 그 집이 안 가지신 분에게 좀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서 있어요. 예전에야 그냥 부동산 얘기 편하게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집에 이제
그 집을 갖지 못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얘기도 하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돼버렸죠. 계급이 나뉜 셈인데. 그래도 여러분 세 분은 경제 전문 기자들이니까 다 질문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뭐라고 답하실래요? 미리 연습하는 거죠.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실 무책임한 경제 기자가 할 얘기 아닌데 그건. 왜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답인데요. 네. 박영민 기자는 그 가족들한테 친지분들한테 부동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일단 모르겠다고 하고요. 오리발 내밀고. 이게 그 서울 사람들은 서울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서울은 3, 4월 기점으로 다시 우상향 곡선 그리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뗀 게 7월부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고 분양 받았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지역도 꽤 많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 상승률이 별로 되게 높은 거냐 이것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게 거래가 되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니까 네. 한두 개가 만약에 되게 비싼 게 팔렸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뛴 것 같은 보이는 삭시가 거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제가 장담컨대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도 그렇고 가족 친지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세 분 같은 경제 전문 기자들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말 있죠.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만 기자. 부동산 기자한테 물어봐서 집 사면 대체로 다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모 일간지 회사의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전부 강북이나 일산 지역에 살고 있어서 도대체 강남 사는 기자는 왜 부동산을 못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남 살기 위해서 부동산 기자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원론적으로 네, 권순우 기자. 일단 사는 곳이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 동네에서 분양하는 거 있으면 살아. 이게 일단 사람들이 뭐 사냐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중에 절반 아니야 90%는 안 사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이거를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그 답변을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자기가 한 선택을 강화시켜주는 뭔가 그렇겠죠. 논리를 그런 용도로 원하죠. 이제 듣는 건데. 예,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분양가가 요새 워낙 많이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지금 분양받는 것 자체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이 좋다면은 뭐 하루 이틀 살고 말 거 아니니까 뭐 오래 살 거고 분양가로 뭐 시가 대비해서 조금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분양받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 질문이 그냥 부동산 어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네. 한쪽에서 보면 지금 막 그 대출 못하게 해서 부동산 금융을 잡고 세제를 가지고 눌러놓은 건데 투기 열기는 잠재돼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호재만 생기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한쪽에선 이미 그런 시대가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신호 중 하나니까 이제는 좀 덜 오르거나 거의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두 가지 의견 중에 대체적인 의견들이 우리 국민들도 나뉘는데 뭘 선택하실랍니까? 저는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 규제로 눌러놓는 게 영원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강남 집값을 잡는 것만이 부동산 정책의 알파요 오메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강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건 부모가 물려주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제는 젊은 세대가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때가 과연 다시 올까 저는 그런 절망감마저 그렇지. 느껴지는 때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자산이 없고 소득이 꾸준하게 보장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 좀 해주는 그런 여유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정말 자산가들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면 그건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수요 쪽을 좀 누르려고 하는 건데 수요를 누르려고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그 플레이어들이 적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수요를 잡아주기 위해서 거기다 규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금융 규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굳이 자산가. 대출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수월한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쟁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갖고 이게 딜레마인 게, 그러면은 좀 이 집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좀 풀어주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뭐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전세 끼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규제를 못 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실수요자들인데, 실수요자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 이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이게 쫙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요. 누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뭐 투기 세력을 잡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잡았던 거는 실수요자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실수요자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뛰어들 경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사실 그 관료들이 말 못했던 부동산값 안정화의 정책 중에 대다수는 실수요자를 잡은 거다. 이거를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원히 부동산 가격을 잡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두 분 다? 저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본 건 아니고요. 예. 사실 글로벌하게 저금리 기조가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가격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라고 이게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투자도 하고 기업도 활성화하라 그러는 건데,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실물 경제로는 돈이 안 가고 오히려 그 한정된 자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경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유럽 있어요. 같은 데 많이 튀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부동산 규제를 촘촘하게 하고 있는 나라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풀어졌을 때는 근데 사실 이게 저금리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규제를 풀 날은 제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경기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거를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환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금융위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최대 주포가 주식 투자 자금이거든요. 국내 증시조차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미국 자금이에요. 근데 그 자금들이 뭐 국내에서 뭘 투자하냐? 부동산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부동산 아니면 외국 주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섣부르게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이거를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급을 통해서 뭔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 시점까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계속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동산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 아까 그 결론격으로 이제 어쨌든 결론은 제시해줘야 되니까 저 가족 친지분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세 분 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못 받습니다. 아, 그런데 네네. 받는다고 가정입니까? 가정하고 아, 네. 삽니까 맙니까? 고란 기자 먼저. 아, 저는 아까 그 답변을 제가 못해가지고 저 답변을 네, 먼저 하십시오.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이제는 고점 찍고 떨어질 거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답인데요. 예. 저는 양극화 이제 점점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고점이라고 해도 더 오를 거고요. 별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집은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처럼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고, 그 양극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소위 강남 집값은 뭐 잡고 싶어 할지라도 더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살 거냐 말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든 투자 네. 판단 투자자 본의 몫이라고 했지만, 제가 부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주택인데요. 부동산이 아니고. 실수요자니까. 네, 주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요, 그 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매도 공매도 하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걸 숏이라고 표현하고, 중립이라고, 그다음에 매수하는 걸 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있으면 롱이고 없으면 숏이에요. 근데 주택은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 영채가 중립이 아니라 한채가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은 숏인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는 건 내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베팅을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 집이라면 저는 하나 장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분양 시장을 잘 노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분양이 뭐 로또 분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지금 뭐 집이 없으니까 빨리 어디라도 하나 해야지 해서 오히려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 분양을 했다가는 그러진 않아. 고점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 혹은 만약에 난 여기로 뭔가 차익도 보고 싶다고 하면 남들도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뭐 그 분양뿐만이 아니라 뭔가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권 기자는 그 동네에 뭐 분양 물량이 나오면 참여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 박 기자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부분에서 네. 그 부동산을 이제 무주택자가 사기가 되게 겁나는 게 빚을 매덕지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빚의 총액을 보지 말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자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리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생각해갖고 주택을 살 때 진짜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가 정말 많이 싸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월 소득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좀 내가 이 집을 살 여력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눈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 총액을 보는 게 아니고 원리금을 얼마 갚아야 되는지. 이걸 봐라. 박 기자는 엄청 똑똑해서 이미 부동산을 몇 채쯤 가진 사람처럼 비춰주는데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그런 저는 느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 이제 두 분이 하시는 말씀 다 맞는데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현재 규제 상한선까지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맞아요. 하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정도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권순우 기자가 굉장히 잘 지적해줬다고 보는데 투기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싶은 그리고 플러스에 약간의 욕심을 낸다면 이 집이 가격이 약간 올라서 나중에 조금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걸 바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수요를 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내가 지금 30평대에 예를 들면 뭐 강북에 살고 있는데 좀 더 학군이 좋은 40평대로 가고 싶다. 요 사람들도 투기 수요로 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 플레이어를 줄이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거고 실제로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건 다른 리그의 이야기인데 저는 대출 규제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집값을 전체적으로 누르는 게 언제까지나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는 누구나 살고 싶기 때문에 거기는 꾸준히 수요가 있을 거고 안 살고 싶고 학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는 안 갈 거라고요. 그러면 서민들, 중산층, 뭐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들도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몰아주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단견이 아닐까, 저는 그런 회의감을 좀 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평균을 관리하는 게 부동산 가격의 평균을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함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 어느 나라나 부동산 시장이 뭐 뛸 때든 침체돼 있을 때든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맨하튼은 또 있죠. 아, 소장님 그 가지고 계시던 이번에 좀 올랐다고. 제가 트럼프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의 어떤 불가피성도 이해하면서 아까 세 분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런 불균형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전망을 한 건데 하나 걱정인 건 이렇게 정교하게 설명드리면 가족들이 자세히 안 듣고 돌아설 것 같아요. 별로 일을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래서 뭐 이러죠. 그래서 자영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 찍어줄 거는 가져가야죠. 자영업 얘기는 추석 때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친척이나 친지 뭐 가족들 중에 570만이니까 한두 분은 꼭 계시고 그분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 하여튼 내가 장사 시작한 일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약간의 착시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정말 안 좋긴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태고 업체 간 과당 경쟁 뭐가 된다 그러면 막 그냥 주변에 똑같은 게 생기니까 이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숙명 같은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 자영업자 비중 너무 높습니다. 일단 너무 높죠. 네. 그 자영업자 비중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사실 외식업이잖아요. 네. 근데 외식업인데
사람들이 만약에 좀 뭔가 자기의 그 뭔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좀 쪼들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비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식업 자영업자거든요. 그 외식비 줄이니까 외식업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경기 안 좋아지고 또 악순환이 계속 맞물리는 구조거든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최근에 통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영업자 중에 상당 부분 한 3분의 1 가까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빚을 내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고 전체 가계부채에서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지 모른다 이런 들도 나오고 있는데 빚 문제는 어떻습니까, 박 기자? 자영업자의 전체 숫자는 줄었는데 대출은 늘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숫자는 줄었는데 대출은 늘어나면 그 가게를 좀 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자영업을 시작을 한다는 건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만약에 시작하신 분이면 온 가족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든 가게 사이즈를 줄이든 좀 몫이 나쁜 데로 나가든 최대한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되는 순서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네.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1%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 수는 1분기에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하면 4만 명이 줄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운전자금으로 들어가는 급전을 당겨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겠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동네의 경우에는 역세권에 꽤 장사가 잘 되는 네일샵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은 권리금을 꽤 붙여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가게였거든요. 요 가게가 한 자리에서 1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권리금 없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그 건물주한테 이제 소위 위약금을 내고 나가야 할 정도로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보면 유행타는 상권 같은 경우는 뭐 20% 가까이 올라간 지역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한 자리에서 네일샵이 11년을 버텼으면 장사 잘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영업 업황이 좋지 않구나. 이게 저는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네, 드렸고 권 피부로 기자께는 느꼈습니다.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삼촌이 자영업자분이세요. 근데 권 기자가 서울에서 그래도 유튜브하고 방송하는 현명한 경제부 기자라는 걸 아니까 조카 잠깐만 이 방으로 들어와 봐 하고 내가 자영업 하는데 뭐 좀 아이디어 좀 줘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때려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때려칠 수 있으면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그래.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자영업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게 되게 그 무용한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환경도 되게 많이 다르고 지금 대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송례감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자영업이 천차만별이니까. 예. 그리고 은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은행 가면 대출 안 해줘요. 그럼 여기서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최소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숙박업이다 음식업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물주들 대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늘어났다는 걸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는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중에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같은 거 쓰는 건데 그 대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 대출만 보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저는 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대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탄탄하게 어느 정도 일자리를 지켜줘야 그 자영업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로 가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정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업이라는